관객분들도 많이 감독님이랑 또 주연 배우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 즐거운 이야기 많이 하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도시의 사랑법 원작 작가 박상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들 주말 시간에 저희 바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값진 한 시간 보내실 수 있게 죽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렘부터 열의까지 느낄 수 있는 인사 말씀이었던 것 같고, 제가 먼저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거, 특히 제가 영화 보고 너무 좋았던 거 5분대 여쭤보고 객석에 또 이제 소감이랑 질문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잘 만든 영화다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이야기에 층위가 있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주인공의 관계에 너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으면은 그 제이와 흥수가 진짜 뭐 서로를 원작에서는 내 연애사에 외장하듯 영화에서는 20대에 외장하느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로를 너무 끈끈하게 아는 사이인데 사실 둘은 아웃사이더라는 점에서 너무 잘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약간 서로의 이면을 비추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이는 똑같이 튀는 존재라도 나는 사회에 너무 자기한테 솔직하게 살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고, 반대로 흥수는 그런 상처를 받기가 싫어서 자기를 숨기고 살다 보니까 또 답답하고 외로워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좀 크게 보면 내가 성장하고 사회로 한 발 내디디면서 나라는 존재를 사회에 어떻게 내보여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모든 20, 30대를 지났던 사람들, 지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내 얘기처럼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구나 봐도 자기 얘기처럼 느낄 만한 그런 좀 큰 넓은 이야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연출하면서 감독님도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영화를 만들면서는 이 영화를 봐주시는 분들한테 공감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떤 특정한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타겟층만이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보시는 분들마다 자신의 영화를 다시 만드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재미있어하고 있습니다. 개봉 후에도 약간 그런 반응을 많이 접하셨어요? 네, 뿌듯하셨겠다. 네,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흥수를 직접 연기하신 노상현 배우님한테도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뭐 진짜 깨알같이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얘기하는 사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흥수가 제이를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될까 이렇게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쟤는 속 시원하고 좋겠다 이런 면도 있고, 뭔가 그런 여러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기하면서 어떠셨어요?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답을 다 정말요? 주셔가지고. 네. 그렇구나. 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흥수가 제이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 같은 거? 비슷한 어떤 결핍에서 같이 이 비롯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둘이 유대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핍이란? 그 결핍이란? 그 결핍, 제이는 제이만의 이제 어떤 그냥 그렇게 어떤 소문의 중심이 되는 제이만의 상처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아웃사이더로서의 그 사람이 느낄 만한 그런 감정들, 다 이렇게 모두가 인간이 이 사회에 속해서 이렇게 필인 하고 싶잖아요. 근데 소외감? 네, 어떤 소외감, 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두 배우분이 실제로도 좀 많이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들이 확 있어서 진짜요?
그런 관계를 보는 게 저한테 영화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됐었어요. 카메라 앞에 제이와 흥수뿐만 아니라 촬영장에서 느껴지는 그 김고은 배우와 노상현 배우의 약간 그런 면들. 네, 저희가 아싸 같았나요? 저희 모두가 이제 계속 MBTI 극아이의 인간들이 좀 모여 있었어가지고 뭐 이제 그 안에서도 근데 그 격차들이 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친해지는 과정이 좀 더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았고 근데 그 과정이 좀 재밌어서 그런 것들이 영화에 또 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극아이이신 분들이 영화 속에 케미를 내기까지 진짜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다면 전 사실 그 박상영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제이와 흥수를 만드신 분인데 영화 속에서는 또 작가님이 영화 보시고 이 영화는 특히나 제이와 흥수의 관계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둘의 관계, 거울 같은 관계 이런 거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재밌게 본 것 같고요. 소설은 이 제2의 내용이 한 7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의 굵은 줄기를 전개하는 데 중심이 가 있어서 그들의 일상을 충실히 다루지는 못했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소주 마시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런 일상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복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맞아, 내가 아는 제이의 모습이야, 내가 아는 흥수는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어떤 안심, 안도감 같은 것들이 드는 어떤 그 관람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근데 다들 느끼셨겠지만 진짜 저 자취방에 같이 가서 저 라면 있는 상에 숟가락 하나 넣고 나도 끼고 싶다. 저 노는데 나도 끼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들지 않는 걸로. 아무도. 들지 않아요? 들어요. 들죠. 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가 너무 끈끈하게 만들어진 게 영화에 대한 어떤 더 깊은 감상을 가기까지 토대가 딱 된 것 같아서 그것부터가 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정희 배우님한테 수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영화를 다 보고 생각해 보니까 수호도 20대에 흥수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때 수호는 어떤 위치였나 입장이었나를 생각해 보면은 가만 보니까 수호도 나중에 커밍아웃 한다고 가족한테 그러는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커밍아웃은 하지 않았고 근데 학교에서 피어 동아리 활동을 좀 시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흥수를 대할 때 좀 더 깊은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또 드러내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처음 만났을 당시에 수호는 자기가 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입장인 걸까요? 수호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흥수가 이제 작품에서 겪는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좀 그래도 미리 좀 더 먼저 겪었던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런 힘든 시기나 고민 같은 것들을 견뎌내면서 좀 더 편하고 싶었을 것 같고 편하기 위해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알았을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 대본을 보면서 좀 그랬기 때문에 흥수와 함께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계속 뭔가 내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은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멋있는 말이다. 편해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건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저 이거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면 첫 만남 때 그렇게 잊지 못하게 신발을 더럽혔잖아요. 흥수가. 네, 근데 선뜻 괜찮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흥수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호는 원래 착해서 그런 겁니까? 둘 다 아닐까요? 둘 다 착하기도 하고 흥수가 딱 봤을 때 마음에 들기도 해서 그냥 뭔가 어떤 그게 되게 찰나거든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 같은 건데 그냥 그때 뭔가 사람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반응을 했을 때
본능과 어떤 고민이 많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래도 굿즈인데. 에? 굿즈인데. 그래도. 구친데 얼굴 딱 보니까 저도 사실 궁금한 게 그 신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독님이 글쎄요. 아셔야 돼요. 저는 사실 그 신발을 어떻게 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수호라면 어땠을까 갑자기 그냥 궁금해져서. 아, 진짜요? 네. 감독님 글쎄 뭐 갖고 신발 있었. 어떻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버스에서 옆에 있긴 있었어요. 안 버렸다. 아, 그 실제 소품은? 맞아 있었어요. 아. 근데 보이진 않아. 저는 촬영할 때 이렇게 그 신발을 갖고 가긴 했었거든요. 약간. 네. 그 슬리퍼 신고 그래서 옆에는 갖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를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된 물건이니까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간직했어. 아, 정말요? 나중에 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버렸을 수도 있겠다. 그런가? 아니 근데 토 정도야 좀 닦으면 그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드라이 맡기면은 드라이 맡기면 좀 여기 세탁해주니까. 네. 네, 깨끗하게 해주실 것 참고로 같아요. 저희가 그 딱 시기에 굿즈를 딱 하나 본사에 남은 걸 구했거든요. 그 진짜 굿즈였어요? 진짜를 안 진짜요? 쓰면 안 돼요 영화에서는. 오. 네, 아, 그래서 진짜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해외에서 의상팀에서 구매를 한 거여서 가격도 제가 아는데 사실 버릴 물건은 아니긴 합니다. 세탁을 맡긴 걸로. 네, 그래서 근데 그 수호의 재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운동화 세탁하는 죄송해요. 재력이 막 엄청 필요한 건가? 죄송합니다. 그 정도 재력가는 아니지 아니에요?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호는 약간 알쏭달쏭한 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신발에 인연으로 해가지고 멋진 밤을 보내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전화번호 주느라고 손가락이 닿은 그 애틋한 순간에 갑자기 저 팔꿈치에 혀가 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2초 만에 뇌를 고치지 않고 나온 건가? 사실 제가 이거 감독님한테 처음 시나리오 받고 되게 이걸 하고 싶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 뭔가 이렇게 동기? 영감이 됐던 대사가 전 그거였거든요. 진짜요? 네. 우와. 그게 좀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아. 저도 이 인물이 좀 궁금한 거예요. 어. 그래서 약간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대사를 이렇게 할 때는 딱히 뭔가 이렇게 크게 어떤 많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뭔가 약간 뭐 일종의 수호만의 플러팅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가? 플러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되게 약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어필하신 거 아닌가요? 어필? 네? 어필? 맞아. 뭐, 혀도 길어야 되고 유연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어필할 수 있는. 신체적 장점? 신체적 장점 두 가지는 어필할 장점? 수 있는 포인트였던 걸로. 뭐 뭐든 어쨌든 인상에 남기고 맞아. 싶은 어떤 특이한 말이니까 약간 그 옛날에 그 새끼손가락 들게 하는 마법 걸렸다 하는 그런 비슷한 것처럼 뭔가 나를 기억에 남기고 싶은 마음에 그냥 무심코 나온 말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은 여러분 앞으로 썸 탈 때 작업 멘트까지는 아니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된다면 썸 탈 때 한번 의미심장하게 날려봐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 저 이제 장혜진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이 다 눈여겨 볼 만하다고 느끼는데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흥수하고 엄마 명숙이 나오는 장면도 참 좋죠. 네, 저도 감사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명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이 게이라는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른인 건데, 근데 그게 어떤 영화에서는 좀 답답하고 되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영화는 안 그렇다는 점이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께서도 약간 명숙이를 연기하면서 그런 점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 하셨을 때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캐스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매사에 그렇게 진지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명숙이. 네 일인 걸 내가 뭐 굳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힘든 얘기를 해도 그래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내일은 아니니까. INFP예요. 너무 집중하면 제가 많이 아파가지고 될 수 있으면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있고 사실 원래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작가님이 이걸로 독립영화를 만들 생각이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엄마 으로 똑같이. 할 뻔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소설도 읽었었고 그때 그 작품도 다 읽었어서 그때 이제 암 걸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 대도시에서는 그 암 걸린 장면은 다 빠졌고 흥수와의 관계만 남아 있었는데 그때 암에 걸려 있었어도 되게 밝았거든요. 활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암에 걸려 있는 거는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굳이 이건 드러낼 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큰 줄기만 가지고 갔는데 아마 원작에서도 그 엄마의 역할 자체가 그렇게 암에 걸렸다고 해서도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야 나 로또 맞았다 그랬나? 무슨 뭐 이렇게 맞아요. 보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맞아. 기뻐했던 기억이 맞아요. 나요. 그래서 있었죠. 네, 맞아요. 네. 기억 잘하시네요. 그죠. 몇 년 됐는데 기억이 났어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는 있지만 그걸 굳이 심각하게 이건 아닐 것 같고 모른 척하는 알지만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도 다 안다고 굳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서 그래야 인생 살기 편하니까 굳이 내가 꼬치꼬치 해보면 싸움만 나고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덤덤한 척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명숙의 그런 활기, 특유의 활기뿐만 아니라 사실 근데 그걸 얼마나 크게 생각하면은 저렇게 못 본 척 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다 느껴져서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게 우리가 그 영화라서 그렇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살면서 되게 많이 큰 일을 당하지만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난 살아있거든요. 저는 살아있거든요. 그건 지나간 거니까. 그래서 그걸 될 수 있으면 덮어서 서로 이렇게 뭔가 화가 나지 않게끔 하는 고단수, 감정의 고단수? 그러네. 삶의 베테랑 이런 네, 건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숙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기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영화에 막게 시시콜콜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흥수한테도 엄마가 되게 애틋한 존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가만 보니까 아빠도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둘이 오래 살았던 것 같고 외아들인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자기 개인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너무 상처가 되면서도 엄마를 되게 또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삶이. 차라리 엄마가 화를 내거나 그랬으면 자기도 얘기를 하고 편했을 텐데 엄마는 계속 모른 척하고 있고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밥 먹어 일어나 평상시처럼 똑같이 한다는 건 아마 흥수한테는 더 힘든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이랑 같이 살 마음이 생겼겠죠. 흥수의 마음을 좀 얘기해 주세요. 엄마에 대한. 그쵸. 맞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외로웠을 것 같고 좀 되게 고립되었다고 느꼈을 것 같으니까 엄마 친구도 없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이제 엄마뿐이니까 그리고 어릴 때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약간 엄마가 내 세상이잖아요. 절대 가장 근데 이제 그런 존재한테 뭔가 내가 나로서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너무나 많았을 텐데 이제 뭔가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계속 뭔가 무언의 어떤 부정을 하시니까 더욱더 이제 말하기 힘들고 뭔가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지 않았을까? 불안과. 영화 보면서 제이랑 얘가 둘이 막 싸우잖아요. 그때 사실 저는 그때 제가 엄마의 입장이 됐나 봐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얘가 살아있구나. 감정을 표현하는구나. 참지 않고 그래도 화낼 때는 화를 내고 싸울 땐 싸우는구나. 영화 보면서 그때 저는 되게 울컥했었어요. 아직도 엄마 마음에서 못 벗어나시는 제가 것 같아요. 엄마기도 하니까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제 앞에서 말을 잘 못한답니다. 똑같겠구나. 어디 가서 저렇게 싸우고 있겠구나. 그렇구나.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엄마면은 차라리 속 시원하게 내 자식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박상근 작가님께서는 이 영화 속에 나온 모자 관계를 어떻게 보셨는지 작가님도 어머님이랑 각별하신 것 같은데. 대단하죠. 엄마도 이 영화도 보셨고요. 아, 개봉일 날 정말요? 보셨어요. 그 재밌게 봤다 점 이렇게 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둘의 관계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소설에 쓴 것과도 좀 다른 느낌의 결의 관계였어서 아까 이제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거는 사실 우럭한 점 우주의 맛 때 영화로 제작되다가 조금 좌초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맡아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또 강력하게 주장했던 엄마 배우분 중 한 분이셨어요. 운명이었죠. 네, 진짜로. 그런데 이제 영화가 딱 나왔는데 정말로 계신 거예요, 또.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예, 제가 또 따로 이현희 감독님이랑 그런 소통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좀 딱 그렇게 신기하다.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운명적으로 저는 느껴졌고 결국 갈 분한테 아. 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뭐 둘의 앙상블이 너무 좋았고. 복분자 이 영화의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도 예, 너무 그 콜미바이 유어 네임과 합쳐져서 이거 참 새로운 해석이다. 나였으면 이렇게 쓰지 못했을 텐데 새롭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관계성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진짜 그 복분자에 난 장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이 영화는 되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주인공들하고 함께 막 감정의 경랑을 겪으면서 영화를 보는데 그러다 영화보다 가장 안 돼! 하고 이제 막 가장 위급해지는 순간이 그 복분자 장면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 장면이 하마터면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 정말 주인공들이 안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불안, 위기 막 이런 거를 건드리고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면서도 이 영화만의 진짜 그런 생기, 활기 같은 걸 또 잃으면 안 되는데 그 선을 타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두 개를 다 놓치지 않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 장면 연출하시면서 신경 진짜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울 것 같았고 시나리오 보면서 욕심도 났지만 어려울 것 같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장면을 화장실이 진짜 작았어요. 아, 저희가 이제 그걸 어떤 집을 이제 빌려서 찍었는데 두 분이 계시면 그러니까 문을 닫지 못할 정도로 둘이 네. 들어가면 아. 사실은 정말 촬영 조건이 너무 안 좋고 거기다 덥고 저희 내부에서 이제 사실 또 여러 가지 네 진짜 너무 심하게 더웠죠. 아. 그래서 이게 집중해서 이제 찍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뭐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왜 그래요? 네 아니 네 대본이 있고 여기 너무 잘해주시고 잘 찍고 정말 그래서 다들 네. 멘탈이 살짝 나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사실 더워 좀 심하게 더워서? 나와 너무 더워서. 앉았었죠. 카메라가 들어올 자리가 겨우 난 거예요. 아. 정말. 네. 정말 그래서 화장실은 셋만 있었어요. 아 촬영 감독님 네. 셋이 촬영도 끼어서 거의 못 거의 들어갈 끼어서 이렇게. 정도로 정말 네, 이렇게 정말 그 유난히 작은 화장실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다른 집 정말 남의 집을 빌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어서 근데 이제 집을 구하다 보니 흥수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를 찾다 보니 화장실이 이제 가장 좋은 관건이었는데 그 장면 찍는 데 있어서도 근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랑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걸 코믹하게 풀고 싶어요? 아니면 진지하게 풀고 싶어요?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코믹하게 풀고 싶어요. 다 코믹하게 되니까 연기하고 또 다 되니까 진지하게 슬프게 하고 싶으면 슬프게 하고 감독이 얘기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 진짜요? 아.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냥 스르륵 일어나자. 그 스르르 일어나는 게 사실 진짜 웃기시려고 하신 게 아닌데 네. 그러면서 뭔가 이게 캐릭터도 드러나고 상황도 맞아. 뭔가 보여지고 사실 그날 연기는 우리 상현이가 다 했거든요. 엄마 목 흔들고 붙잡고 막 놀라고 뭐 이런 거 혼자 다 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게 스르륵 좀 일어나. 저는 좀 되게 신경이 많이 쓰였던 씬이긴 했어요. 그럼요. 그냥 그게 감정적으로 노를 이렇게 띄워야 되잖아요.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으면 그 복분자 그게 탁 안 사니까 반전. 목을 그날 어찌나 흔들어댔는지 정말 목이 많이 아팠어요. 얘도 힘이 생각보다 세요. 왜냐면 귀에다 진심으로 흔드니까. 진심으로 흔드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진심으로도 마음은 진심이잖아. 손은 힘을 뺀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손에도 진심인 거예요. 근데 정말 목이 많이 아파.
근데 그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 제가 장난을 칠 수도 없었고 정말 얘는 진심이구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정말 그때 이렇게 붙잡고 있었을 때 손이 떨리고 있고 얘 호흡도 떨리고 있고 정말 그때 이 친구가 정말 연기를 잘하는 친구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얘는 진심을 다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상현이한테 그 분장실에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너는 크게 될 거다. 너의 손에 힘에서 느꼈다. 너는 연기를 참 진심으로 한다. 제가 너무 바로 옆에서 귀에다 대고 엄마를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너무 샤우팅해가지고 좀 죄송했어요. 네. 성대도 진심, 손도 진심. 모든 게 진심. 그래서 정말 그때 이렇게 한국 영화에 되게 독특한 느낌을 가진 배우가 심지어 연기도 잘하고 되게 물건이 하나 나왔구나라는 느낌을 그때 딱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헛짓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넌 크게 될 거니. 사람 조심하고 지금부터 바른 길로 관리해라. 항상. 관리해라.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을 바른 길을 바라도록 크게 되실 거니까. 그러셨구나. 근데 그 진심이 근데 두 분이 오히려 그걸 찐으로 진심으로 하신 게 그 장면을 너무 잘 살린 것 같고 우리도 보면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진심.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영화의 약간 어떤 중요한 순간을 딱 만들고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의 결정적 장면, 저 이 장면도 되게 좋아하는데 감독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하나의 성장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근데 제이와 흥수가 자기가 다른 존재, 튀는 존재라는 걸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둘 다 다른 문제로 겪다가 그거를 어느 정도 하나 이제 점프하는 순간의 결정적 장면이 경찰서 장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둘의 그런 그 헤쳐나가는 순간이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경찰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둘이 손을 잡으면서 같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막 제이는 나 더 이상 이제 남한테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흥수는 자기 입으로 이제 자기가 게이라는 거를 얘기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고 그러면서 또 둘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또 공표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장면에 담긴 의미가 너무 많고 그걸 하나의 장면으로 이렇게 탁 짜릿하게 보여준다는 게 영화적으로 진짜 탁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저희 마지막 촬영이어서 아,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촬영의 새벽이었죠. 새벽. 낮 촬영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기억이 나요. 그 장면 찍으러 갔을 때 상현 씨가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제가 왜 여기서 일어나서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를 질문을 하셨었거든요. 정보. 그래서 엄청 당황스러웠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그냥 이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도 그렇고 뭔가 이제 좀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 그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영화들 보면은 마지막에 다들 연설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할 얘기를 하겠다. 약간 한국 영화에서는 잘 안 보여주는 그런 방식인데 좀 그걸 다른 방식으로 그 파출소 장면에서 보여줘야 돼. 이제 일종의 레퍼런스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처음으로 흥수라는 인물이 누군가에게 엄마한테는 얘기했지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그쵸. 뭔가를 얘기하는 장면에 제이 또한 사실은 자신을 근데 제이는 저는 이제 그게 거기서 특별히 뭘 했다기보다 제이는 가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흥수를 배려하는 처음에 만날 때부터 흥수를 구해주면서 시작을 맞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이는 그 본인의 얘기를 할 때도 본인의 어떤 걸 보여줄 때도 결국 이제 본인이 세상에 뭔가 적응을 하려다가 뭔가 약간 자신이 잃어가는 그 와중에 결국에 흥수랑 싸우고 본인이 다시 드러나는 장면이 저는 그 회식 장면에서 맞아요. 회사. 게이라는 이제 농담을 들으면서 게이가 어때서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이의 저는 그게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때서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흥수의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어서 저는 그 장면을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트로 제이는 계속 똑같은 어떻게 보면 흥수를 항상 배려하고 그게 제이의 캐릭터가 그래서 제이는 크게 막 성장한다기보다 결국에 되게 자신이었고
자신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자신이 되는 얘기여서 아,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흥수의 성장과는 또 다르게 이게 엮여서 그러네요. 만들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에서 진짜 둘의 그게 어떤 중요한 순간이 변화가 아니면 자기 다시 찾는 게 탁 터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 그 촬영날 그걸 물어보시고 답을 찾으셨어요? 답을 찾았다기보다 일단 궁금했던 거는 그 자리에서 왜 갑자기 왜 경찰서에서 그 우리의 우정이 왜 갑자기 과시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 왜 이 말을 왜 여기서 왜 하는 거지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약간 감정적으로 되면 이게 맞아요. 항상 논리적으로 살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맥락에서 감정적으로 이게 터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뭔가 내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 이 제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뭔가 내가 저 게이 맞아요라고 이렇게 팍 튀어나오는 이후부터는 그냥 막 간 거죠. 그냥. 사실 생각해보면 결혼식에서 흥수가 제이를 위해서 춤을 추기 전까지 그 파출소 장면 전에는 거의 약간 제이를 위해서 해주는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치. 네. 기다렸을 때도 안 가고. 네, 약간은 그런 면에서 좀 서운한 면이 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파출소 장면에서는 훨씬 더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해주셔가지고 맞아. 그 딱 한 테이크가 써요. 진짜요? 네. 우와. 너무 사실은 오. 그 질문을 하신 것도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기보다 이제 그게 마지막 촬영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사실 되게 쌓였구나. 생각이 많아서 항상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본인이 해답을 찾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약간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사실은 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러고 저는 불안해서 이제 감독님 맞아요? 이거 맞나요?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진짜요? 네네. 우와. TMI인데 저는 그 씬에서 그 처음에 그 저희가 막 달리다가 프레임이 넘어가잖아요. 그 축구 영상으로 그러다가 이제 축구 영상에서 골을 넣은 순간 이 제이가 경찰서로 이렇게 골이 나는 게 뭔가 그 TMI입니다. 그게 재밌었다고요. 절묘하고 좋았다. 네, 절묘했다. 네. 영화적으로도 재밌었다. 이제 골을 영화적으로. 넣는 순간이다. 네. 네.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제이가 골이 난 것 같아요. 경찰서로. 네. 근데 그럼 이 노상현 배우님 이어서 어쨌든 그럼 제이는 원래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다가 잠깐 자기 잃어버렸다가 다시 자기가 되는 이야기라고 친다면 흥수한테는 이 제이와 함께한 13년이 약간 정말 성장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수호 그리고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이 13년 동안 영화 안에서 그려지는 흥수의 성장? 흥수가 그동안 깨달은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점점 용기를 내어가는 좀 자기 자신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좀 표현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용기를 계속 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이를 통해서도 많이 느끼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호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제 본인 자체도 이제 숨기고 뭔가 아니야 부정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립다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지 않았나. 네, 점점 더 네. 우는 거 아니죠? 네. 자신일 수 있는 법을. 네. 맞아요.
그러면 정희 배우님 수호도 어떻게 보면 20대를 흥수를 뜨겁게 좋아하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호에게 20대 흥수란 존재의 의미가 뭘까요? 뭘 성장했을까요? 수호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약간 승수의 외장하드가 이제 제이라면 이제 수호의 외장하드는 뭔가 흥수 같은? 근데 이게 뭐 이게 뭐 그 되게 그만큼 이제 최선을 다했고 뭔가 계속 목이 메어요? 나 우는 게 아니고 목이 좀 메어요? 사례가 걸려가지고 목이 메인 거야. 사례가 갑자기 걸려. 그 군대 갔을 때까지 막 이렇게 편지도 쓸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또 만나기도 하면서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헤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뭔가 그 수호도 확신하고 행동했던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못한 것도 어쨌든 계속 그 고민하고 계속 헤쳐나가고 용기 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뭔가 계속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흥수한테 그 전하는 마음이 어떻게 자신이 조금 더 아까 말했듯이 좀 편해지기 위해 용기 내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안 됐을 때 또 시간이 잘 흘러서 또 다른 사람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 외장하드가 이렇게 애틋한 존재가 됐나? 애틋한 물건이 됐나? 이 영화랑 소설 때문이야. 아 그렇군요. 아 근데 그러면 관객 질문 받기 전에 저 일단 박상훈 작가님한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작가님 이 소설 쓰신 지가 벌써 몇 년이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또 영화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또 개봉 이후에 4주가 지나도록 여기 다 메워주시는 그 관객분들이 정말 끈끈한 사랑 보내주시고 있는데 이런 걸 다 지켜보시는 소감이 어때요? 너무 행복하죠. 예. 제가 이거를 20대 말에 이 소설을 써서 이제 31살 이때 발표를 했고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 소설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지난 시절을 곱씹어 보는 계기이기도 했고 그 과정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또 즐겨주고 계시니까 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네, 진짜 이 영화를 만드신 분 또 탄생시킨 작가님한테 이게 모두 정말 용기이자 사랑이자 약간 긍정의 에너지가 되는 요즘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객분들에게 객석에 마이크 드릴 건데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손 주세요. 너무 손 아프잖아요. 네, 그죠? 네, 하나 둘 셋. 네. 일단 저기 그 과점포 같은 거 입으신 분께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좀 비슷한 소수성을 공유하는 입장으로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작가님과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께 큰 감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용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저도 수호와 가장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수많은 이제 흥수와 수호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말을 한마디씩 이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배우님부터. 네가 너인 게 네 약점이 될 순 없어. 어떡해. 뭐야 정답이다 정답. 근데 그게 너무 멋있다.
그걸 제이가 해주잖아요, 흥수한테. 근데 그거를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흥수가 들려준다는 게 너무 좋네요. 울지 마. 네. 또 네. 저는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이 이제 소설을 읽고 하면서 정말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에서 제가 이제 아무도 죽지 않는 영화를 찍겠다라고 어느 순간 이제 수호에 대해서 뭐 아시는, 이거 스포일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소설에서는 이제 저희가 수호로 이 수호라는 캐릭터와 이제 겹치는 캐릭터가 사실 운명이 좀 죽거든요. 다르죠. 근데 이제 그걸 바꾸면서 아무도 죽지 않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엄마도 그렇고 모두가 그냥 이 영화 안에서 이게 판타지로 보이더라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었고, 지금 이 영화를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모두가 정말 그냥 다 행복하고 전쟁도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까지 월드피스를 바래도 되나 저는 요즘에 네, 그런 마음입니다. 글쎄요, 제가 뭐 어떻게 힘내라는 말은 너무나도 식상한 말인 것 같고,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본인 삶을 잘 걸어 나가면 결국에는 본인에게 또 다른 무엇인가가 주어질 테니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요. 눈치 게임.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맞아.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영화 보시고 이렇게 또 공감해줬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되게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여기서. 맞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 소설을 쓰면서 어떤 모든 소수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봉화나 횃불을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고 뭐 영화를 보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질문자님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 점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또 같이 그렇게 해나가실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두가 함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다음 상영 회차가 있어서 이번 질문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너무 아쉽죠. 그죠?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감독님이 한 분 골라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아무도? 진짜? 그러면 눈 감고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뜨세요. 네, 하나 둘 셋. 정말요? 그럼 여기 회색 니트 입으신 분, 맨 앞줄에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흥수가 마지막에 쓴 글이 사실 수호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글이 잘 됐을 때 수호한테 저작권료를 줬을지 아니면은 그걸 빌미로 연락을 했을지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빌미로 연락을 했으면 하는 거지. 좋겠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저 쓸 때도 저 좀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흥수와 수호한테 허락을 받고 그거를 썼다라고 확실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 왜냐면 그게 진짜 시나리오 쓸 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그게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절대 훔치지 않았다. 훔친 거 아니다. 네. 마이크 대. 네. 말씀하실 건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네. 생각을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 다 쓰고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 다 쓰고 일단 써보는 거죠. 써보고 잘 나오면 이제 얘기는 해야지.
그걸로 볼 생각도 있고. 볼 생각 근데 이미 새로운 분이 생기셨고 또 약간 구질구질하게 계속 정말요? 막 이렇게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저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진짜요? 네. 쿨하네. 근데 저는 쿨한 건 개인적으로 아니고요. 그 되게 예전에 감독님한테도 대본 이렇게 막 보면서 얘기했던 게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그건데 그 수호가 남자친구 생겼다고 한 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수호 뭐야?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러지도 않았을까요? 그때 감독님이 뭐 엄청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엇갈린 거지. 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럼 수호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서 막 모락모락 막 상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시간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네, 우리는 이 영화를 계속 사랑하니까 뭔가 이런 질문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작가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고 나서 얼굴이 너무 밝으셔가지고 저까지도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과 또 오늘 영화 보고 생각나는 사람들과 많이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널리 SNS에도 알려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GV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아쉽고 더 많은 이야기들과 질문들과 뭐 이런 거 나눠보고 싶은데 참 아쉽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이 더 오래 가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더 좋겠는데 관객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끝날 때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서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 건지 이게 영화가 주는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TV에서 집에서 혼자 보면 편하긴 한데 얘기할 게 이렇게까지 깊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서 계속 한국 영화가 좀 더 잘 돼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이 생애 첫 GV 자리였는데 진짜요? 그래서 많이 진짜? 그래서 좀 긴장돼서 뭐 어떻게 원하시는 답을 제가 다 이렇게 잘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오늘 저도 굉장히 그래도 많은 걸 좀 느낀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좀 힘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서 좀 많이 뿌듯하기도 하고 좀 뭉클하기도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대도시의 사랑법.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를 만든 감독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영화는 저희가 만들었지만 정말 영화 뭐 제가 그런 아까 전에 얘기한 뭐 신발은 어떻게 쓸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 많은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똘망똘망한 눈으로 여기를 함께 지켜봐 주시고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인사하고 퇴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 있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퇴장은 저쪽으로 하시면 됩니다.